제 월급 통장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의 그 망연자실한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 가장 자상하고 완벽해 보였던 제 남편이 사실은 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나요? 겉으로 보이는 행복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미소 뒤에 가장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입을 엽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모든 것은 결혼 1주년이 채 되지 않았던 어느 평범한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은 완벽 그 자체였어요.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나란히 서서 저녁을 짓고 소파에 누워 시시콜콜한 드라마를 보며 웃는 일상. 저는 그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불러주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경제적으로도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되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공동생활비 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소비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는 함께 계획하며 착실히 돈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우리의 미래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비싼 와인을 한 병 사왔다며 기분 좋게 식탁에 차렸고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군요. 서연아, 우리 이제 결혼한 지도 곧 1년이 다 되어가네. 그러게. 시간 정말 빠르다, 여보. 저는 남편이 1주년 기념으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내심 기대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한마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돈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곧 아이도 가져야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려면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할 것 같아. 너무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동의했죠. 응, 맞아. 우리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아끼고 모아야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제 심장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아, 이제부터 내 월급 통장 내가 관리할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처럼 공동 통장에 돈을 더 넣자는 뜻이지?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자체를 나한테 달라는 말이야. 어차피 우리 돈인데 한 사람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내가 앞으로 우리 집 가장인데 그 정도는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맞아. 가장이라는 단어가 유독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의 태도였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한 그 뻔뻔하고 단호한 말투. 제가 알던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진지했고 저를 위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나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난 1년간의 행복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는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다정한 남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완벽했던 신혼생활에 아주 서서히 그리고 선명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신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애써 외면했을 뿐이죠. 남편이 처음부터 제 월급을 탐냈던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괴물의 발톱을 아주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던 거겠죠.
연애 시절에 그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듬직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점에 반했고요. 특히 남들은 사치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멀리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돈을 쓰는 모습은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구나. 적어도 돈 때문에 힘든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게 알뜰함이 아니라 지독한 집착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첫 번째 쎄한 느낌은 연애 초반 저희의 첫 번째 기념일 날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저를 데려갔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은 음식 맛이나 분위기보다는 할인 쿠폰과 적립 포인트 이야기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자기야, 이 집이 사실 되게 비싼데 내가 한 달 전부터 소셜커머스 들뜨는 거 기다렸다가 산 거야. 거의 반값에 먹는 거지. 대단하지 않아? 라며 어깨를 으쓱하는데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맙긴 한데 우리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 얼마나 싸게 해치웠는가를 자랑하는 듯한 태도가 조금은 서운했달까요? 하지만 당시 저는 정말 알뜰한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구나라며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그게 비극의 서막이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돈에 대한 집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본인이 정한 가성비 좋은 식당만 고집했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새로 생긴 예쁜 카페나 레스토랑은 그런 데는 다 거품이야 자리값이지. 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항상 통신사 할인이나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만 저를 이끌었고 제가 제 돈으로 보겠다며 다른 영화관을 예매하려고 하면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핀잔을 줬어요. 서연아, 굳이 돈을 더 주고 볼 필요가 있어? 조금만 걸으면 더 싸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래? 그 조금만이라는 게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도요. 가장 섬뜩했던 기억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백화점에 들렀다가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가방을 큰맘 먹고 제 돈으로 샀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을 만났는데 제 쇼핑백을 보더니 얼굴이 싹 굳는 겁니다. 그는 대뜸 이거 얼마야?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가격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너 정말 제정신이야? 가방 하나에 그 돈을 쓴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하나 더 들겠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이건 내가 번 돈으로 나한테 선물한 거야. 오빠한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대꾸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철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사이인데 내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써서 어떻게 우리 미래를 계획하겠어? 그때 확실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 돈을 이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의 소비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자산을 맘대로 축내는 배신 행위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그 말에 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나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저러는구나. 우리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의 가스라이팅에 스스로 잠식되어 갔던 거죠. 제가 돈을 쓸 때마다 그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무언가 사고 나면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그가 알면 또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쳐다볼지, 얼마나 잔소리를 해댈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정과 그의 다정한 모습 뒤에 숨어 이따금씩 튀어나오는 그 서늘한 집착을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그 쎄한 느낌의 실체가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올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남편의 차가운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갔던 대화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월급 통장을, 아니, 제 인생의 일부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빠, 나는 오빠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월급은 내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혼자 관리해왔던 돈이야.
갑자기 전부 넘겨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 매달 얼마씩 넣고 그걸로 같이 쓰는 건 어떨까? 그게 더 투명하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제 딴에는 최대한 부드럽고 이성적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어깨를 감싸며 우리의 미래를 운운하던 다정한 남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뒤틀리며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투명? 뭐가 불투명하다는 건데? 내가 내 돈을 떼어먹기라도 할 것 같아? 서연아, 우리 이제 부부야. 내 돈 따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제멋대로 해석하고는 저를 남편을 의심하는 이상한 아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돈을 써야 할 곳이 있잖아.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친구들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월급 전체를 오빠한테 다 줘버리면 나는 용돈을 타서 써야 하는 거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제 설명이 끝나자 남편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훈계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죠. 용돈? 당연히 줘야지. 필요한 만큼 말하면 내가 줄게. 뭘 그렇게 걱정해? 그리고 부모님 용돈이나 경조사비 같은 건 당연히 우리 가게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점점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이자 저를 굴복시키려는 압박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말하면 내가 줄게.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번 돈을 왜 남편에게 허락받고 타서 써야 하는 걸까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싫어. 그렇게는 못해.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 거야. 공동생활비는 당연히 낼게. 하지만 내 통장 자체를 넘길 수는 없어.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해.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모양입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존심? 지금 나한테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야? 이 집의 가장이 누군데? 내가 돈 관리하겠다는데 내가 뭔데 토를 달아? 결혼했으면 남편 말을 따라야 할 거 아냐?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가장 남편 말 같은 단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하고 합리적이던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내를 복종시키려는 낯선 괴물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제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다고 생각한 걸까요? 남편은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와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돈을 헤프게 쓰기를 해, 뭘 하기를 해?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근데 내가 뭔데 내 방식을 무시하고 내 고집을 부려? 지금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의 핏발선 눈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존중과 통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동등한 인격체나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어야 할 소유물 혹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그의 분노 섞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의 민낯, 그 끔찍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퍼런 폭력 앞에서 제 인생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말이죠.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입을 꾹 닫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단답으로 대답했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밥 먹으라는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결혼한 부부가 각자 돈 관리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남편의 싸늘한 태도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다른 집들은 정말 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아내에게 용돈을 주며 사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냉전이 무색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당신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잠시 오해했던 거야.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이건 가장의 권위나 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내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빨리 돈 모아서 우리 아이도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지. 당신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야.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내 마음 알지?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가족, 미래, 효율. 제가 반박할 수 없는 단어들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눈은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꼬아서 생각했나 보다. 남편의 진심을 오해했나 봐. 제가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남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내일 출근할 때 당신 월급 통장이랑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다 챙겨서 나한테 줘. 응?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제 월급을 전부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었죠. 제 대답이 없자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좋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뭘 망설여?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나한테 주기를 그렇게 꺼리는 건데? 혹시 나 모르게 딴 주머니라도 차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의 건강한 논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자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상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1년 만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제 신세가 처량했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남편의 감정적 학대에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출근 시간을 피해 연차를 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눈치챌까봐 회사 동료 결혼식에 간다고 둘러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예약한 법률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제 월급 통장을 요구했던 일부터 그 과정에서 저를 어떻게 압박하고 회유했는지, 제가 어떤 심리적 고통을 겪었는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가 너무 유난을 떠는 건 아닐까, 이런 문제로 변호사까지 찾아온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이건 유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경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제적 폭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던 이 답답하고 부당한 상황에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님은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경제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거나 통제하는 행위는 재산권 침해이며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결혼 전부터 벌어온 돈과 제 명의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논리에 갇혀 내가 이상한가? 라고 자책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핑계로 한 사람의 인격과 재산을 통제하려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에게는 그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제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 머릿속을 맴돌던 남편의 폭언과 시어머니의 비웃음 속에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어느 날의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볕 좋은 가을날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을 준비할 수 있냐고요. 미친 짓이라고 남편 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그때의 제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가장 행복해야 할 예비 신부가 홀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핑크빛 안경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균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지만 유독 돈 문제에 있어서는 기묘할 정도로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가 뱉었던 말들, 이를테면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한테 경제권을 다 맡기는 게 현명한 거야 라거나 우리 엄마는 아빠 월급 한 번도 본 적 없이 평생 사셨어. 그게 순리와 같은 말들이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상견례 직후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가졌던 찻자리에서였습니다. 인자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시던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가, 결혼하면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고 내조 잘해야 한다. 넌 직장 생활 계속할 거지? 그럼 월급은 전부 우리 아들한테 맡기고 넌 그냥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면 돼. 남자가 밖에서 돈 가지고 쪼들리면 큰일을 못하는 법이야. 그 말은 부드러운 솜사탕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바늘 같았습니다. 내 월급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맡겨야 할 돈으로 규정되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노동의 가치를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파혼할 용기는 없었지만 이대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불구덩이로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무작정 서초동 법률사무소 밀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간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가장 마음이 가는 이름의 사무실로 들어갔죠. 젊은 여자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결혼 전 재산에 대한 권리,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과정,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혼전 계약서를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내미는 순간 모든 관계가 파탄날 거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저만의 보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서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서류 상자 밑바닥에 저만의 비밀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모아온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와 금융거래 내역서도 빼곡히 정리해 두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인적사항만 비어있는 깨끗한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습니다. 그 서류를 파일에 넣으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파일을 다시 열어보는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모든 준비가 그저 어리석은 예비 신부의 과민한 불안으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안심하며 저는 그 파일의 존재를 스스로에게서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며 핏대를 세우던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먼지 쌓인 비밀 파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마저 들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현명했던 그리고 용감했던 제 자신이 미래의 저를 위해 완벽한 무기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이제 그 무기를 꺼내들 시간이었습니다.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질 그의 얼굴을 마주할 시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그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파일의 감촉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라는 무언의 압박과 함께 승리자의 여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제 마지막 저항마저 꺾었다는 생각에 아주 만족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죠. 이걸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남편은 평생 모를 겁니다. 뭐 드디어 가져왔어? 진작 그럴 것이지. 괜히 시간 끌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더니. 남편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제 월급 통장이나 도장을 쥐어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다가가 그가 내민 손이 아니라 소파 앞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봉투가 테이블에 안착하자 그제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저와 봉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뭐야? 비밀번호라도 적어온 거야? 그냥 통장이랑 도장만 주면 된다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죠. 열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못마땅했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이 집안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확신하고 있었겠죠. 봉투를 뜯는 그의 손길은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서류의 맨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첫 줄에 박힌 큼지막한 글자에 고정되는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 소장.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몇 초간 미동도 없이 서류만 쳐다봤어요. TV에서 흘러나오던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은 비웃음 섞인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제가 꾸민 유치한 반항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겁주려는 어설픈 연극이라고요.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런 유치한 장난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빨리 통장이나 가져와. 더는 못 참아준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장난 아니에요. 이미 변호사 자문까지 다 마친 서류예요. 당신이 제 월급 통장을 요구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저는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에 굳어졌습니다. 장난이라고 치부했던 상황이 갑자기 서늘한 현실의 무게를 띠기 시작한 거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내역, 위자료,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그의 폭언에 대한 증거 목록들이 조목조목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내 남편이야. 드디어 그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핏대가 선 목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지키겠다고 남편을 버려? 내가 인간이야?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고 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했던 그 모든 시간은 완벽하게 잊은 채 말이죠.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월급 통장이 궁금했겠지만 저는 우리 관계의 잔고 증명서가 필요했어요. 보시다시피 바닥이더라고요. 신뢰도, 존중도, 사랑도 전부 마이너스였어요. 제 냉정한 대답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통제불능의 광기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거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끝일 것 같아? 어? 내가 널 순순히 놔줄 것 같냐고. 이 집도 내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내 거야. 넌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발악하는 그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서류는 그저 사본일 뿐이었고 진짜는 제 손을 떠나 법률 대리인에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흩뿌려진 종이 조각들을 그리고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당황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일그러진 그의 얼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마지막 얼굴을요.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번갈아 보던 남편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당혹감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였습니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쨍그랑 하고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토록 당당하게 제 월급을 요구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끝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난이지? 여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지?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죠. 제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남편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가장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말한 것뿐인데 이걸로 이혼을 하자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가장의 권리라는 게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모든 것을 당신 소유물처럼 여기는 거라면 네,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월급 통장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과 인생 전체를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말이 비수처럼 꽂혔는지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견고하던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다 핑계인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응? 우리 좋았잖아. 연애할 때 생각 안 나?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다 잘할게. 응?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툭툭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내들은 남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면서 제 머릿속은 아주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은 과연 나를 잃는 슬픔일까, 아니면 자신의 안락한 삶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돈줄을 잃는 아쉬움일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월급 통장을 넘겨주었다면 그는 과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역시 내 말이 맞았어라며 저를 더 얕보고 더 심한 요구들을 해왔겠죠. 저는 제 손을 잡은 남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일어나요. 여보. 제발. 일어나세요. 당신 눈물에 더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이 내 월급 통장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사라졌어요. 당신이 나를 동등한 인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경제력에 종속되어야 할 존재로 취급한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난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결국 주저앉은 채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제 남편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어리석은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절박하게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롯이 저만의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슬프지만 후련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의 끝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물에 속아 잠시의 평화를 얻는 대신 제 인생 전체의 평온을 지키기로 한 결정. 저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챕터는 온전히 저를 위해 쓰여질 겁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되찾은 지금.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무지했다면, 조금만 더 순진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고요. 아마도 제 통장은 텅 비어버렸을 테고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긁혀 너덜너덜해졌겠죠. 남편의 월급날만 바라보며 10,000원 한 장 쓰는 것에도 눈치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 매일 밤 자책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이 끔찍한 상상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어쩌면 작은 용기, 그리고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길고 아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얻어낸, 어쩌면 제 인생을 구원한 3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결혼을 앞두고 너무 계산적인 태도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단언컨대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이고 계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경제적 투명성과 경제적 통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퓨전하고 합쳐지는 것처럼 경제권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통제나 권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돈 관리를 더 잘하니까, 가장이니까, 내 씀씀이가 해프니까 와 같은 말들로 포장된 경제권 요구는 사랑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의 돈 관리는 투명하게 서로의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되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매달 약속한 금액을 함께 입금하고 그 돈으로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월급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로의 비상금, 용돈 혹은 자기 개발비로 터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존중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당신이라는 한 인간의 독립성을 존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니까요. 둘째, 연애 시절의 쎄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돌이켜보면 제 남편도 결혼 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월급 액수를 집요하게 물어본다거나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한다거나 나중에 결혼하면 그 돈 다 내가 관리해줘야겠네 같은 농담을 툭툭 던지곤 했죠. 그때 저는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에이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나를 사랑하니까 저러는 거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가치관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보였던 사소한 집착과 통제욕은 결혼 후 100배, 1000배는 더 커져서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데이트 비용을 내면서 유독 생색을 낸다거나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며 잔소리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러워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쎄한 느낌, 그 불길한 예감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사랑이라는 콩깍지를 한 번만 벗고 그 사람의 본질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의 불편함이 평생의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의 비상구는 반드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이 조언이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씁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비상구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배우자 모르게 차곡차곡 모아둔 비상금은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망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집을 나와 잠시 머무를 곳을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최소한의 자금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현실적인 힘이 되어주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비상구는 바로 독립적인 사고와 법률적 지식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감, 내 재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그리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사회적 관계망.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비상구입니다. 저는 결혼 전 만약을 대비해 혼인 전 재산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고 불공정한 요구에 대비한 각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저를 구원한 동아줄이 되었고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 대신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딱 한 번만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누구에게 의탁해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이 길고 아팠던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그저 자극적인 남의 이야기로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상처와 눈물이 지금 어디에선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에게는 든든한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가장 행복한 결말을 써내려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